차이나 크라이시스. 3. 격화되는 전선 군사와 경제. 중국 로켓군 손바닥 보듯 보는 미국. 중국 인민의 반군 로켓군은 2024년 9월 25일 오전 8시 44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태평양 쪽 공해상을 향해 발사했다. 44년 만의 일이다. 로켓군은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ICBM 한 발을 발사했으며 ICBM은 정해진 지역에 정확하게 명중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ICBM 재원이나 비행 궤적, 구체적인 탄착 지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발사는 하이난 섬에서 이루어졌으며 미사일은 태평양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인근 해역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은 정찰기를 통해 ICBM의 비행 경로와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둥펑디 F-31A나 이와 유사한 신형 ICBM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둥펑디 F-31A는 최대 사거리가 약 11,000에서 12,000km에 이른다. 비행거리가 1만 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임을 암시하며 중국이 미국 본토를 포함한 먼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DF-31A는 2017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이 미사일은 중국의 기존 DF-31A를 기반으로 하여 성능이 향상된 모델로 고체 연료를 사용하며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어 기동성이 강화되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인민의 반군 군복을 입고 사열을 마친 뒤 연설에서 우리 군대는 모든 군대를 이길 수 있고 국가 안보와 발전의 이익을 지킬 능력이 있다. 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연례훈련이며 다른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앞서 중국은 1980년 5월 태평양 해역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DF-5 한 발을 발사했다. DF-5는 중국의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약 9,000km를 날아 남태평양 해역에 떨어졌다. 중국은 그동안 내부 사막 지역인 신장이나 내이멍구, 동북쪽 바다인 보아이만 등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사거리 약 1만 km의 DF-31과 DF-41을 포함해 ICBM 약 350발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ICBM 시험 발사는 결성 3주년을 맞은 오커스 견제 목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 내부적으로 로켓군의 부패 스캔들과 지휘부 숙청 속에서 중국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ICBM 발사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시진핑 중앙군사위 주석은 2015년 12월 31일 군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로켓군을 창설했다. 1956년 중국 인민의 반군 내 로켓군 창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중국 로켓의 아버지로 불리는 첸셰선이다. 첸셰선은 중국인은 자력으로 로켓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며 중앙군사위원회에 새로운 군종을 창설할 것과 화군으로 명명한 로켓 장비 부대를 제안했다. 로켓군이 창설된 배경이다. 중국 로켓군은 약 12만 명의 병력과 40여 개 여단으로 구성돼 있다. 로켓군은 핵과 전술 미사일을 총괄 운영하는 부대로 인민의 반군의 육군해군 공군에 이어 제4군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중국 핵능력의 절반 이상이 로켓군의 관리 아래에 있다. 이 때문에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직접 지휘, 통제하는 전략부대이다. 2015년 개편 전까지만 해도 제2포병부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중국은 1964년 10월 16일 첫 핵실험에 성공하자마자 미사일 부대 창설 준비에 들어가 1966년 7월 마오쩌둥의 비준으로 제2포병부대가 창설됐다. 그러나 비밀리에 운용되다가 1984년 10월 1일 건국 35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미사일을 운용함에도 포병부대란 이름을 붙인 것은 당시의 국제 정세를 고려한 저우얼라이 총리의 판단으로 알려져 있다. 50년 만에 이름을 바꾼 로켓군은 2015년 9월 3일 전승절 열병식 때 보란듯이 80% 넘는 무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당시 눈길을 끈 것은 둥펑디 F-21D와 둥펑디 F-26의 첫 공개다.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DF-21D는 사거리가 최대 1,500km이고 개량형 DF-26은 사거리 최대 4,000km로 태평양상의 미군 전략기지인 괌까지도 도달할 수 있어 괌 킬러라고 불린다. 여기에 사거리 8,000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서부와 유럽 등이 사정권인 DF-31A, B와 사거리 14,000km로 미국 본토가 사정권인 DF-41도 있다. 다시 말해 시진핑 주석의 군사 굴기의 의지가 담겨있는 부대다. 그런데 이 로켓군의 내부 부패가 최고 감찰기관의 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DF-5와 같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이 제대로 유지 관리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로켓 연료 대신 물이 채워졌고 뚜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미사일이 기지 창고에 가득 쌓여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로켓군의 부패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부대만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군 전반에 만연한 부패로 중국군의 실제 전투 능력까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잘 드러나지 않는 군부 내 부패 문제가 드러난 건 7개월짜리.
단명에 그친 리상푸 전 국방부장의 해임에서 비롯됐다. 중국 국방부는 국무원의 군사업무 담당 부서로 1954년 9월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의 결의에 따라 출범했다. 초대 국방부장은 한국전쟁 때 중국군 총사령관이었던 펑도하이가 맡았다. 중국 국방부는 실질적인 군사 지휘권이 없으며 인민무장의 징집과 조직, 장비, 훈련 및 군인 계급, 급여 관리 등의 역할만 맡는다. 2023년 3월 취임한 리상푸 국방부장이 8월 29일 중국 아프리카 평화안보논단에 참석한 뒤 공식 석상에서 돌연 자취를 감췄다. 임명된 지 불과 5개월 만이다. 실각설이 제기됐지만 당시 중국 당국은 리 부장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2달 뒤인 10월 24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통해 그는 국방부 장국무위원 중앙군사위원직에서 면직됐다. 그리고 2024년 6월 27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리상푸 문제 심사 결과와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를 통과시키면서 그의 당적을 제명하고 제20차당 대회 대표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상장 대장급 계급도 취소했다. 중앙정치국은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조사 결과 리상푸 전 국방부장은 정치기율을 엄중히 위반한 채 조직심사에 저항했고 거액의 금전을 수수해 뇌물수수죄 혐의가 있고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타인에게 금전을 건네 뇌물 공여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리 전 부장의 혐의는 로켓군의 장비 도입과 관련된 비리로 보인다. 리 전 부장의 아버지 리사오주는 홍군 대장정과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인민의 반군 철도병 서남지휘부의 부사령관을 역임했다. 그는 신중국의 국방 현대화와 철도사업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매체는 홍얼다이 혁명가 2세인 리상푸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장문호자, 장군 집안의 뛰어난 후계자에서 장문적자, 장군 집안의 도둑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리상푸는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장 출신이다. 충칭대 자동화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뒤 항공엔지니어 출신으로 인민의 반군에 합류한 리상푸는 시창위성발사센터 주임과 사령관 등을 역임하며 위성개발 프로그램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장 재임 당시인 2018년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열대와 S-400 미사일 시스템을 불법 구매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시진핑 주석은 그를 국방부장에 발탁했다. 중앙정치국은 리상푸의 직전 전임자인 웨이펑어 전 국방부장 역시 뇌물수수 등으로 당적 제명 처분을 내렸다. 웨이펑어는 로켓군 전신인 제2포 병부대의 일반 병사로 시작해 상장까지 오른 입지 전적인 인물이다. 또 2015년 말 출범한 로켓군의 초대 사령원이자 로켓군 출신 첫 국방부장이다. 군 기울이는 리상푸의 조사를 시작한 지 21일 만인 2023년 9월 21일 웨이펑어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리상푸가 웨이펑어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해 인사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두 명의 전현직 국방부장뿐만 아니라 2023년 3월 공산당 중앙군사위 기율감찰위가 비밀리에 연행해 조사한 로켓군 현직 사령원이던 리위차오 상장대장과 전임인 저우야닝 2017에서 2022년까지 3명의 전임 로켓군 사령원이 모두 낙마했다. 또 로켓군 부사령원이었던 장전중 중장과 리찬광 중장, 로켓군 장비부장 류용 소장 등도 중대한 위법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로켓군 수뇌부에 대한 일제사정은 2023년 7월부터 시작한 조달 관련 부패범죄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중국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는 2017년 10월 이후 발생한 조달 관련 부패와 범죄 신고를 받는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군 수뇌부 퇴진에는 뇌물뿐만 아니라 군내에서 치명적인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켓군은 중국군 중 가장 높은 보안 등급을 지닌 부대로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다. 그런데 미국 공군 산하의 중국항공우주연구소 CASI가 2022년 10월 24일 255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 인민의 반군 로켓군 PLARF에 대한 세부 기밀 정보가 대거 담겼다. 로켓군의 부대 조직과 주둔지 위치, 탄약고의 수량과 좌표뿐만 아니라 각급 지휘관들의 이름과 가족 상황, 군 계급까지 상세히 기술되었다. 또한 로켓군의 운영 능력과 지휘 체계에 관한 기밀도 담겼다. 이러한 정보가 미국에 의해 완전히 파악되었다는 사실에 중국군 수뇌부가 경악했다고 한다. 이 일로 군 기율감찰위가 군부내 조사에 착수했고 로켓군 고위 장성들이 잇따라 낙마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미국이 제20차 당대회가 열리는 시점에 로켓군의 기밀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은 중국을 위협하고 타이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저지하려는 전략적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푸페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군부내 친미 세력 척결을 위해 살기 경우, 즉 닭을 죽여 원숭이를 겁먹게 하는 것처럼 본보기로 삼은 것이다. 중국군의 치명적 결함 실전 경험. 중국이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 횟수를 늘리고 있다. 빈도와 범위 모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이 더욱 심화되었고 남중국해, 동해, 발트해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합동훈련이 실시됐다. 2024년 가장 대규모로 진행된 군사훈련은 대양오션 2024라고 명명된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해군 훈련이다. 9월에 시작된 이 훈련은 태평양, 북극, 지중해, 카스피해, 발트해에서 이루어졌다. 400척 이상의 전함과 잠수함 및 지원함, 120대 이상의 항공기, 그리고 9만 명 이상의 군병력이 참여했다. 이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가 목적이지만 공통의 목표는 분명하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이다. 대양 2024 군사훈련에 대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최대 규모의 훈련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도 이 훈련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전략적 협력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24년에 대양 2024뿐만 아니라 총 6회 이상의 합동 군사훈련을 시행했고 2023년에도 5회 이상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023년 7월 실시된 북부연합 2023 훈련은 중국군 북부전구가 주관해 동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합동 공중순찰과 해상훈련을 전개했다. 특히 러시아군은 처음으로 해공군을 파견했다. 중러 양국은 2021년 8월 중국 북서부 닝샤에서 진행된 서부연합 2021 합동훈련에 병력 1만 3천 명과 군용기와 무인기, 대포, 대공포 등을 동원했다. 합동 군사훈련은 2003년 처음 실시된 이후 2024년 10월까지 100여회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17년 이후에 실시됐다. 미중 신냉전이 시작될 즈음이다. 이처럼 중국이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에 부쩍 열을 올리는 이유는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군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실전 같은 훈련을 강조했다. 2023년 4월 시진핑 주석은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중국군 남부전구 해군을 방문하면서 실전 조건 하에서의 훈련을 강화하고 새로운 전투 개념과 훈련 방법을 혁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2023년 9월에도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위치한 78집 당군을 방문해 군이 전투 준비와 훈련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군의 약점인 실전 경험을 러시아와의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 벌충하려는 목적이 강해 보인다. 러시아군은 조지아에서 벌어진 나모세티아 전쟁, 체첸 자치공화국에서 벌어진 체첸 전쟁, 크림반도를 놓고 벌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리아 내전에 참전했다. 하지만 중국군은 45년 넘게 실전 경험이 없다. 중국 지도부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과거 중국은 실전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치른 뼈아픈 기억이 있다. 베트남전이다. 1979년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중국은 일방적으로 승전을 선언하고 개전한 지 한 달 만에 철수했다. 베트남 북부의 산업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서남 국경의 전략적 안전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당시 베트남군이 민병 때 예비군 수준이었음을 고려한다며 중국의 승리라고 보기 어렵다. 중국 정규군의 인명 손실이 컸기 때문이다. 그때 베트남군의 주력 부대는 캄보디아에 주둔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 정권을 타도하고 행삼린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파견한 상태였다. 중국군 통계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과의 전투에서 중국군은 전사 7,814명, 실종 955명, 부상 23,586명 등 총 32,000명이 넘는 인명 손실을 입었다. 중국군의 상처뿐인 승리의 원인이 중국군 내부에 있다는 평가가 많다. 베트남과의 전쟁은 1979년 2월에 발발했지만 원래 예정된 공격 시점은 한 달 앞선 시점이었다. 하지만 장전 당시 총우군부 부장의 제안에 따라 공격 시점이 한 달 늦춰졌다. 총우군부는 주로 군수와 물자를 담당하는 부서로 장전 장군이 전쟁을 앞두고 베트남전 부대를 시찰했을 때 인민의 방군이 사용하던 무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총기 고장이 빈번하고 불발탄도 많았다. 수류탄의 3분의 1은 불량품이었으며 던져도 폭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인민의 방군의 전투 능력은 오합지졸 수준이었다. 많은 신병들이 기본적인 사격조차 익숙하지 않았고 체계적인 훈련도 받지 못했다. 많은 부대원들은 2년간 훈련을 받지 않은 대부분 후방 생산 부대 출신으로 드러났다. 또 지휘관들의 상황도 좋지 않았다. 상당수는 실전 경험이 없었고 심지어 지도를 읽는 톡도법조차 모르는 이들도 있었다. 장전 장군은 중국군의 충격적인 실태를 보고 베이징으로 돌아와 군사위원회에 전쟁 개시 시점을 한 달 연기할 것을 건의했다. 결국 군사위는 작전 개시 시점을 2월로 미루게 되었다. 한 달 동안 각 참전 부대는 실전 훈련을 시작해 전투력을 강화하고 무기 교체도 이뤄졌지만 오랫동안 묵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전쟁이 시작되었다. 1979년 3월 16일 중국군이 철수한 날 베트남이 말을 듣지 않으니 엉덩이를 때려줘야겠다며 침공을 명령한 덩샤오핑은 뼈아픈 연설을 남겼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첫 5일 동안 사상자가 많았고 부대가 제대로 전개되지 못했으며 지휘관들은 부대를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몰라 부대가 매우 밀집되어 있었다. 베트남군은 포격과 산골짜기를 이용해 우리의 많은 병력을 손상시켰다. 라고 평가했다. 반면 베트남군은 과거 중국군에게 배웠고 이후에는 프랑스와 미국과의 전쟁을 겪으며 수십 년간 끊임없이 실전 경험을 쌓았다. 이 때문에 베트남군은 개개인의 전투력이 매우 뛰어났고 다양한 전술을 활용할 수 있었다. 중국군은 1962년 인도와의 전쟁 이후 10년 이상 대규모 전쟁을 치르지 않았고 실전 경험이 베트남군보다 오히려 부족했다. 베트남전 지휘관을 맡았던 쉬수요 광저우 군구사령관은 1979년 4월 20일 열린 승리 축하회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베트남전의 치명적 문제점 4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전우들이 피와 목숨을 바쳐 얻은 교훈이니 우리는 이를 반드시 중시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1. 오랜 기간 전쟁을 치르지 않아 많은 이들이 전쟁에 적응하지 못했다. 2. 전장 변경 후 각 부대가 상하 간에 서로를 잘 알지 못했다. 3. 준비가 충분하지 못해 전쟁 후반에 식량 공급이 지연되고 부상자 수송에 심각한 지장이 있었다. 4. 병사들이 장비 사용에 익숙하지 못했고 무기가 전장과 매우 적합하지 않았다. 당시 중국군이 베트남과 졸전을 펼친 이유는 1960년대 이래 정치 문제 때문에 전력 증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화 대혁명 때문에 고급 지휘관 상당수가 숙청되었으며 군사훈련도 전투보다는 정치 교육에 더 매진했기 때문이다. 이전의 한국 전쟁이나 인도와의 분쟁에서 보인 매서움이 사라졌다. 중국군은 현재 이런 문제점에서 얼마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점은 중국군은 베트남 전쟁 때보다 훨씬 더 긴 기간 평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전쟁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패까지 만연하면서 실전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의문이 든다. 실전 경험이 많은 러시아조차 우크라이나 전쟁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핵무기만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미중 남중국해 힘겨루기 신형-대국 관계. 미중 신형-대국 관계는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 경제대화 기간 중에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6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신형 대국 관계를 공식 제안했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 관계가 새로운 유형의 대국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충돌을 피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화 공존과 윈윈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자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받고 미국이 이를 존중하기를 기대했다. 또 갈등을 피하고 경쟁이 있더라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게 관리하자는 중국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을 대등한 상대로 대할 수 없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중국의 의도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본 것이다. 대신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미국의 핵심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협력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신형 대국 관계는 직접적으로 아시아는 건들지 말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이런 의도를 의심케 할 만한 대목이 있다. 중국이 말하는 상호 존중의 의미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특히 남중국해나 타이완 문제와 같은 민감한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을 자제하라는 암묵적인 요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이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스스로를 대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불리길 좋아한다. 신형 대국 관계라는 주장의 저변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황제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조공하던 시대를 그리워하는 세계관이 들어있다. 그래서 모든 사안을 그렇게 보고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현대 중국 지도자를 양복 입은 청나라 사람으로 보면 이해가 빠르다. 남중국해도 이런 역사관과 민족주의에 기대어 관할권을 주장한다. 실제로 양재치 전 중국 외교부장이 2010년 7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포럼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하던 중 여러 나라들이 중국을 비판하자 중국은 대국이고 다른 나라는 소국이다. 이건 사실이다. 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아편전쟁 당시 청나라 황제 도광제를 연상케 한다. 영국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며 툭 던진 그의 말 한마디 천조는 외국과 무역할 필요가 없다. 는 결국 100년 치욕으로 남았다. 중국은 아직도 이런 대국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그래서 위험하다. 피련코 싸움을 일으킬 것이다. 현실적으로 무력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한 영역은 남중국해이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 건설로 주변국들과의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중국의 인공섬 군사화에 반대했다. 남중국해에 접해 있는 나라는 모두 8개국이다. 중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타이완이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 있는 파라셀 시사와 스프레틀린 한사,
매클스필드 중사군도, 프라타스 동사군도가 온전히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 이에 당사국에게는 국제법상 허용되는 기선부터 12해리의 영해만 인정하고 남중국해의 90%가 중국의 영해라고 일방적으로 정했다. 서태평양의 약 362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하는 구단선이다. 구단선이라는 유자형선은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설정한 경계선이다. 이 경계선은 처음 1947년 중화민국 당시 국민정부에 의해 11단선으로 발표되었다. 이후 1953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11단선에서 2개의 선을 제거해 9단선으로 조정했다. 이런 중국의 해상 영유권의 주장 근거는 역사적 종주권이다. 2000년 전 한나라 시대에도 중국의 역대 왕조가 그 바다를 경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황제 종주권이다. 2008년 11월 개관한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 있는 하이난성 박물관에 가보면 남중국해가 역사적으로 중국 땅임을 알리는 전시물로 가득 차 있다. 총 건축 면적 4만 평방미터 규모로 지어진 박물관에는 천여 점의 유물을 전시해 놓았다. 또 2단계 공사에 들어가 화강초 1호 난파선의 보호 및 복원과 난파선에서 인양된 약 1만 점의 도자기를 바탕으로 남중의 역사, 해상 실크로드, 지정학 및 해양, 생물 광물 자원 등과 관련된 유물과 표본을 중점적으로 전시할 예정이다. 화강초 1호는 남송 중기에 푸젠성 항구에서 출발해 하이난을 경유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다 시사군도에 있는 화강초 해역에서 침몰한 무역선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이 화강초 1호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오랜 역사적 관계를 주장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인근 충안시에 더 크게 남해박물관을 2018년 4월에 건립했다. 총 건축 면적이 7만 593평방미터에 달하고 7만 점 이상의 다양한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 평소에도 박물관에서는 남해 인문 역사 전시와 남해 자연 생태 전시를 하고 있으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전시하고 있는 일본 지도였다. 일본 쇼와 14년 1939년 출판된 남해 해역 지도로 가로 30.4, 세로 42.5 크기의 남중국해 지도이다. 이 지도는 남중국해를 남진해로 남사군도를 신남군도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지도에는 신남군도가 일본이 점령한 타이완 가오슝시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국은 이런 역사적 자료에 근거해 남중국해가 중국 영해임을 선전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대 들면서 남중국해, 군사화 또는 인공섬의 군사기지화에 속도를 냈다. 이에 그동안 제3자로서 남중국해 분쟁에 거리를 두고 있던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2013년 12월부터 중국은 남중국해의 산호초 7곳을 인공섬으로 바꾸기 시작해 면적이 약 12평방킬로미터로 확장됐다. 개간이 끝나자 중국은 섬을 무장해 무기체계를 구축하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섬들인 메이지자오, 주비자오, 후옹수자오의 긴 활주로를 건설했다. 2015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필리핀 해군 함정에 올라 중국의 인공섬 매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오바마 행정부는 남중국해에서 함정을 동원해 항행의 자유작전 포업을 전개했으며 이는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4년 동안 총 27차례나 실시됐다.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 시절 4차례와 비교해 월등히 많다. 2016년 7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는 중국이 주장해온 남중국해 9단선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 고 판결했다. 영유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나 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중국의 외교 원로 다이빙거 전 국무위원은 미국의 항공모함 열척이 남중국해에 와도 중국은 겁먹지 않을 것이라며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시진핑 주석도 2016년 7월 중국 공산당 창립 95주년 기념식에서 중국은 절대 우리의 정당한 권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인민은 먼저 사달을 일으키지 않겠지만 사달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 무력 충돌도 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판결 직후 중국은 오히려 보란듯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난사군도 인공섬 2곳에서 민항기 시험 비행에 나서는가 하면 5척 이상의 핵잠수함을 배치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공포와 경납고까지 구축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군사기지와 시도는 남사군도 인공섬 5곳에서 나타났으며 강화된 방어력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자국 도서에 군사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자기 영토에 시설물을 건설하고 필요한 국토방어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 것을 놓고 보복에 나선 중국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제법에 따라 모든 나라는 공해를 항행할 자유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주기적으로 미 해군의 군함을 보내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영해를 주장하기 위해 만든 인공섬 주변을 보란듯이 지나다니는데 중국은 현재로선 어찌하지 못하고 군사훈련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리 해리스 전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우리는 훈련을 계속할 것이고 국제법이 허락하는 공해상에서 하늘에서 우주에서 사이버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2024년 8월 31일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 필리핀명 칼라얀에서 중국 해경선과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선박이 근접 충돌했다. 8월 한 달 동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7차례나 충돌했다. 중국은 이처럼 충돌이 잦아지는 이유로 필리핀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필리핀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필리핀 정부에 5억 달러의 군사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7번째로 필리핀 해안경비대와 중국 해경의 충돌 당시 중국은 미국의 P-8A 대잠수함 초계기가 현장 인근에서 비행하고 있던 점에 주목했다. 중국은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직접적인 지원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필리핀의 남중국해에서의 이딴 충돌을 이소부대, 즉 작은 나라가 대국과 맞서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필리핀에 미국을 믿지 말고 직접적인 협상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바둑판 위에 돌이 되고 결국 버려지는 꼴을 맞을 수 있다고 말한다. 2024년 4월 미국, 일본, 필리핀이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남중국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나서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과 필리핀을 겨냥해 바둑돌은 결국 버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미국과 필리핀은 1951년에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 따라 두 나라는 어느 한쪽이 태평양 지역에서 공격받을 경우 이를 상호방위 의무로 간주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필리핀의 안보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충돌할 경우 미국의 개입으로 나타날 수 있다. 중국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 2척을 남중국해에 파견해 첫 합동훈련을 벌였다. 남중국해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해양전위대, 중국 어선의 횡포. 중국은 남중국해를 통해 막대한 천연자원, 특히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확보하려 한다. 더불어 주요 해상무역로를 통제하려는 목표도 있다. 또한 바다를 통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 어선들이 바다에서 이런 중국 정부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해상민 병대이다. 이들은 남중국해나 다른 분쟁 지역에서 종종 중국 해경이나 해군과 협력하며 해양 자원을 수탈하면서도 동시에 해양 영토 주장을 실현하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어민과 어선으로 둔갑해 불법 조업을 한다. 그러면서 관련국과 해상 충돌도 일으킨다. 이들은 무장하고 있고 쾌속정을 탄 경우가 많아 단속도 어렵다. 실제로 이들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 해역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해역을 침범하거나 불법 조업을 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 폰업스 중에 중국 어선들이 미국 항공모함의 항로를 방해하기도 했다. 중국의 민병대는 국공내전 시기 공산당이 지역 주민들을 정보원이나 짐꾼으로 활용하면서 시작되었다. 민병대는 중국의 국방법에도 중국의 3대 무장 역량에 포함돼 있다. 인민의 방군, 무장경찰, 그리고 민병대가 여기에 포함된다. 해상민병대는 해상에서 활동하는 민병대다. 이들은 준군사 세력으로 분류되어 상대방 군함이 쉽게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한다. 중국은 평상시에 해상민병대를 활용해 신분을 숨긴 채 감시 및 정찰 임무를 펼친다. 더 나아가 이들은 집단행동으로 상대국의 단속활동에 저항한다. 상대국 해군과 해경이 강제로 법을 집행하면 민간인을 폭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비난한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5월 남중국해에서 조업하던 외국 선박 41척을 납포한 뒤 해군을 동원해 폭침시키기도 했다. 특히 2009년 남중국해에서 납포된 8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포함되면서 중국 정부와 외교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이처럼 민간 어선으로 위장한 해상민 병대는 국경선이 없는 해상에서 자국 해역처럼 휘젓고 다닌다. 특히 상대국이 자국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더 과감하다. 그래서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더 활개를 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뒷배를 봐주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상대국이 불법 조업으로 중국 어선을 납포하면 곧바로 항의에 나선다. 체포한 자국민을 즉시 송환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도 요구한다. 더구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외교적으로 압박한다. 그런 일이 2014년 10월에 발생했다. 당시 한국 해경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쏜 총에 중국인 선장이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은 발끈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폭력적 법 집행 행동으로 중국 어선 선장이 사망하게 된 데 대해 경악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 며 한국이 즉각 이 사건을 진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할 것과 조사 및 처리 관련 상황을 즉각 중국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한다. 라고 말했다. 이런 강경한 태도와 달리 중국은 북한의 불법 조업 어선 단속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2014년 9월 12일 밤 10시쯤 일이다. 서해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달해내 야오와 선박을 북한 해경이 납포해 벌금 25만 위안 약 4,2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선원만 풀어준 사건이 일어났다. 중국 선원 6명은 쿠타를 당해 상처를 입고 갖고 있던 돈마저 모두 빼앗긴 채 닷새 후 귀환했다. 선박은 돌려받지 못했고 선원들은 자신들의 배가 북한 해역에 진입한 적이 없으며 고기를 잡기 위해 군사 분계선을 넘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 영해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중 북한군이 배에 올라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고 기관총으로 위협해 북한 해역으로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주북한 중국 대사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조용히 북한 외무성과 협상을 벌였다. 어선이 억류된 지역은 북위 38도 8분, 동경 123도 57분이다. 동경 124도 부근 해역은 중국과 북한 해상 경계선의 민감 수역으로 북한에 의해 중국 선박이 종종 억류되는 해역이다. 이 해역에서 2012년 5월 8일 중국 저인망어선 3척이 조업하던 중 북한의 소형함정에 의해 납포되었다. 북한은 120만 위안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12일 후 억류된 선박과 선원들은 석방되었다. 2013년 5월 5일에도 랴오푸이 어선이 북한 순찰선에 의해 납포되었다. 북한은 선주에게 6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16일 후 배와 선원들을 풀어주었다. 중국은 정치적 잣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다. 문제는 이들 위장한 중국 어선들이 서해를 마치 자신들의 내처럼 빈번하게 침입하면서 우리의 영해를 갈수록 조금씩 잠식하고 있다는 데 있다. 남중국해에서 쓰던 수법이다. 중국 어선들은 금어기가 풀리면 구름대처럼 몰려가 어장을 거의 싹쓸이한다. 이 때문에 동중국해는 물론 우리의 서해, 남해까지 진출하면서 불법 조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중국 어선의 출정식은 물 반 어선 반일 정도로 장관이다. 2015년 9월 16일 중국 남부의 거점 항구인 저장성 닝보 상산항에는 2천여 척의 어선들이 대규모 선단을 이뤄 일제히 출항에 나섰다. 해마다 이맘때면 중국의 항구에선 조업 재개를 축하하는 대규모 풍어제와 함께 출정식이 열린다. 풍어를 기원하며 술잔을 돌리며 재를 올리고 폭죽을 터뜨린다. 6월부터 시작된 석 달간의 금어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해양 생태계와 어족자원 보호를 내세워 1995년부터 매년 금어기를 시행하고 있다. 출정식을 마친 어선들은 만선의 꿈을 안고 경주하듯 앞다퉈 출어에 나선다. 금어기가 종료되면 보아이만과 산둥성을 시작으로 하이난성, 푸젠성, 저장성, 광둥성, 광시성 등의 어선 수십만 척이 먼바다로 나선다. 이들이 향하는 해역은 우리의 서해, 남해와 가까워 우리 어선들과의 어장 싸움이 치열하다. 중국 어선들이 가을철 대규모 고기잡이에 나서면서 우리 서해와 남해에서 싹쓸이식 남해과 함께 우리 해경과의 충돌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중국 어민들의 불법 활동은 서해뿐 아니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심지어 아프리카 인근 바다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2020년 4월 남아공 인근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 100명이 억류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당시 남아공 정부는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6척의 중국 어선을 적발하고 억류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자 2016년 6월 우리 해군과 해경이 사상 처음으로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의 문명적이고 이성적인 법 집행을 희망하며 중국 어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 조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 해경은 2016년 무기사용 카드를 처음으로 꺼냈다. 10월 7일 오후 3시 8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을 벌이던 해경 고속단정 한 척 4.5톤급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해경은 해군과 합동으로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40mm 함포, 20mm 벌컨포, M60 기관총 등 공용화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그동안 위급 상황에서 권총 K5, 소총 K1 등 개인화기만 제한적으로 썼다. 이후 해경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대해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했다. 해경이 서해 소청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하자 근처에 있던 중국 어선 30여 척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싸움이 1시간 넘게 계속되자 해경은 M60 기관총을 발사했다. 경고 사격에 이은 조준 사격까지 700발 가까이 발사했다. 우리 해경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하자 중국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폭력적인 법 집행에 대해
엄정한 교섭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복잡한 해양 상황에서 어선의 살상력이 강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야기하기 쉽기 때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중국 어민을 위협하는 과격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어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수주의 성향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한술 더 떠사설을 통해 한국 해경이 이성을 잃고 미쳤다며 강력한 보복 조치를 각오하라고 위협했다. 중국 어민이 물고기 몇 마리 잡았다고 한국 해경이 학살을 감행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 어선에 의한 한국 해경정 침몰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서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우리 해경의 무력 사용에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발끈했지만 사실 중국 어선의 흉포하는 도를 넘었다. 우리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들의 수법이 날로 포악해지면서 우리의 단속도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중국 어선을 가벼이 보면 안 된다. 이들은 해양 국경을 허무는 천병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육지 국경을 무력화시키는 전쟁과 같은 일을 이들이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는 불법 조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 러시아는 자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발각되면 어선에 경고 사격을 하거나 포까지 쏜다. 러시아의 이러한 강경 조치는 특히 극동지역, 캄차카 반도나 오호츠크해 인근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중국이나 북한 어선들이 이 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나섰다가 된통당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감히 중국 어선이 러시아 해역에는 얼씬도 못한다. 우리도 우리의 바다를 지켜야 한다. 홍콩의 중국화 속도내는 일국일제. 1997년 7월 1일 0시 홍콩은 유니언잭을 내리고 오성홍기를 힘차게 하늘로 던져 올리며 155년 식민지 시대의 끝을 알렸다.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홍콩 반환을 환호하는 베이징 시민과 찰스 왕세자가 빅토리아 항에서 왕실 전용 브리타니아호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홍콩 시민들의 모습은 묘한 대조를 이뤘다. 하지만 영국 지배에서 벗어나 중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홍콩은 별로 유쾌하지 않다. 사실상 중국의 일국 양제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홍콩과 중국의 정서는 상상 이상으로 다르다. 우선 홍콩인은 결코 중국인이 아니라는 의식이 강하다. 그래서 홍콩에서 가장 찬밥 신세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표준어인 푸통어다. 홍콩이라는 지명이 광둥어 항공에서 유래됐을 정도로 홍콩에서는 광둥어를 써야 말이 통한다. 그리고 조금 대접을 받으려면 영어를 구사해야 한다. 베이징에서 쓰는 푸통어를 쓰면 그냥 촌사람 취급을 받는다. 그도 그럴 것이 홍콩은 2024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넘지만 중국은 1만 달러 정도이다. 경제력 차이는 홍콩인으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다. 게다가 본토 중국인에 대한 불만이 많다. 2014년 4월 본토에서 온 한 중국인 부부가 2살 난 딸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보채자 그냥 길거리에 소변을 보게 했다. 이 광경을 본 홍콩인들이 부부를 둘러싸고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화가 난 부부는 촬영 중이던 한 남자와 시비가 붙었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까지 빼앗으며 격한 싸움이 일어났다. 이 영상은 현지 홍콩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돼 순식간에 100만 조회수를 넘어서며 열띤 논란을 일으켰다. 홍콩 네티즌들은 대륙인들의 몰상식한 행동이라며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그러나 중국 대륙인들의 입장은 달랐다. 대륙의 네티즌들은 당시 화장실에 사람이 많아 줄이 긴 상태여서 아이가 소변이 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며 부부의 행동을 옹호했다. 하지만 지금도 홍콩인들은 이 사례를 들어 본토인들의 무례함을 지적한다. 홍콩의 교통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것도 모두 본토에서 놀러온 중국인 때문이라고 말한다. 배를 타거나 열차를 탈 때 긴 줄 사이를 비집고 버젓이 새치기하고 밀치고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고 한다. 2014년 9월 28일부터 시작된 홍콩 민주화 운동은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 시위 전개 과정에서 홍콩 경찰이 최루탄과 최루액 살수차 등을 이용해 진압하자 시민들이 우산을 이용해 최루액을 막아내면서 우산혁명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학생단체들과 시민단체 센트럴을 점령하라 등이 주도했지만 홍콩 시민들의 반중 정서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 처음에는 대학생 지식인 중심의 시위였으나 이후 중고등학생과 일반인들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홍콩인은 중국인이 아니다라는 정서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까닭이다. 그래서 홍콩 민주화 시위라기보다는 분리자치운동이라는 성격이 강해 보인다. 분리 독립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리자치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홍콩 시민들의 생각이다. 홍콩은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인 입김이 통하지 않는 홍콩인만을 위한 자치권을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국 양제이다. 말하자면 홍콩의 서구식 민주주의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베이징이 생각하는 일국 양제는 홍콩 사람들의 이런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양제보다 일국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다.
일국을 위해서는 양제는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017년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홍콩 행정장관 선거의 후보 자격에 대해 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애국 인사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방안이 나오자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를 중시하는 범민주파 의원들은 반중국 성향 인사의 입 후보를 막으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전인대의 결정 내용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덩샤오핑의 유지다. 홍콩과 타이완을 겨냥해 일국 양제의 통일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바로 덩샤오핑이다. 그런 그가 1984년 6월 반드시 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애국자에 대한 정의도 자기 민족을 존중하고 조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성심성의껏 옹호해야 하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자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런 덩샤오핑의 유지를 이어받아 중국 공산당은 2003년부터 일국가는 이체제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하며 중앙정부의 통치권은 홍콩인의 자치권에 우선한다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는 일국 양제는 홍콩을 영국처럼 통치하고 싶다는 뜻이다. 영국이 홍콩을 지배할 때처럼 똑같이 총독을 임명하고 중앙정부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영국의 식민 지배 155년 동안 홍콩인들이 과연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쟁취를 위해 민주화운동, 우산혁명을 벌인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식민지 시절 주권은 없고 홍콩 총독을 영국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민주주의냐고 비아냥댄다. 그런데 지금 와서 중국 공산당이 임명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말이냐고 반박한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단호하기 때문에 논란도 없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홍콩에서 어떤 시위를 벌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태세다. 그래서 베이징은 아주 조용하다. 2014년 9월 홍콩 대학생들의 동맹휴업 와중에 시진핑 주석은 홍콩 경제인과의 자리에서도 일국 양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의 홍콩에 대한 기본 정책인 일국 양제 방침은 변하지 않았고 변할 수도 없다 라고 못을 박았다. 시진핑 주석은 정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65주년 기념식에서도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리는 고도의 자치는 허용하겠지만 공산당의 영도는 반드시 견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제도 아래서 협의로 최대의 공약수를 찾는 것이 인민민주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홍콩에 대한 경제적 독립성과 자치권은 허용하겠지만 감독권과 관할권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체제를 위협할 도전으로 홍콩 시위를 생각하는 날이 온다면 그 답은 강경진압뿐이다. 실제로 중국은 밀어붙였다. 2019년 홍콩에서 최대 200만 명이 참가한 반송환법 시위가 격화되자 이를 빌미로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또 간접선거를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을 통해 행정입법부를 모두 친중파로 채웠다. 2024년 3월부터는 반영 내란 등의 혐의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기본법 23조를 시행했다. 이후 홍콩 법원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민주화 운동가 1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홍콩의 중국화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반송환법 시위를 주도한 반환둥이 97세대를 겨냥한 인민일보는 독이 든 교재가 증오를 선동하고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즉시 홍콩 교육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후 본토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반영한 홍콩의 역사와 시민교육 교과서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생에게 가르치도록 했다. 홍콩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민주주의 핵심인 3권 분립이 삭제됐다. 또한 시위대의 사진이나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었으며 시위 참여 시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중국 표준어인 푸퉁화, 만다린 보급에도 열을 올렸다. 중국 교육부는 2021년 6월 중국 언어 문자 사업 발전 보고서를 통해 홍콩이 간체자와 푸퉁화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현지 시험 체계에 푸퉁화가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홍콩 학교에서 푸퉁화가 필수 과목으로 채택됐으며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푸퉁화를 교육의 주요 언어로 점차 도입하도록 했다. 홍콩의 미디어와 공공방송에서도 푸퉁화 사용이 장려되었다. 홍콩의 TV 방송국들은 푸퉁화 프로그램의 비중을 늘렸으며 홍콩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일부 행정 절차에서도 푸퉁화 능력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 정부가 본토와의 문화적 통합을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일국일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으로 차이나 크라이시스 3 격화되는 전선 군사와 경제이었습니다.